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부과해온 10% 관세를 오는 금요일인 10일에 25%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다음 달부터 6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항해 줄의 선포로 도보 해협의 통행과 무역을 차지하면서 1차 영란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난다. 해상무역의 강자였던 네덜란드가 반격에 나서면서 전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양상이 된다. 향유무역으로 시작한 영란전쟁,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영란전쟁, 해상무역 주도권을 장악하라. 지금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된다.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을 연구하겠습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영란전쟁, 1차 전쟁까지 쭉 한번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첫 번째 승리는 영국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게 한 번 이겼다고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2차, 3차 영란전쟁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임용환 소장님, 태상훈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1차 전쟁에서 영국이 이기고요. 그럼 바로 2차 전쟁이 시작된 건가요? 네, 사실 근데 이게 해전이다 보니까 네. 전선을 깔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렇죠. 또 주로 전투가 네덜란드 그 상선 호송단을 영국이 공격하는 식으로 이게 전투가 벌어져요. 그리고 이게 해전이다 보니까 승패가 명확하지 않아요. 영국 해군이 덮쳤어요. 네. 상선단이 무사히 갔으면 영국 입장에서는 이긴 건가? 진 거죠. 진 놓친 건가? 거지. 네. 근데 네덜란드 가면 상인들이 전투하다 보면 상선 몇 천 깔아 앉았을 거 아니야. 네. 이거 뭐야? 넌 임무 실패야. 이러면 또 얘들이 진 거예요. 애매하네요. 그래갖고 애매해서 억울한 사람도 많았어요. 네. 사실은. 근데 전반적으로는 이게 네덜란드한테 불리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상선을 호송하면서 가야 되고 네. 그리고 도버협을 지나서 네덜란드로 가요. 영국이 중간에 길목을 막고 있어요. 모든 전쟁이 누가 지키고 있고 거기를 지나가야 되면은 일단 지리를 선점했기 때문에 주도권이 지키는 애들한테 있어요. 그러니 이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고 그리고 항상 바람이 불리해요. 범선은 그 용어로 뭐 풍상에 위치하느냐 풍하에 위치하느냐 그런데 바람을 등지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네덜란드가 항상 맞바람을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네덜란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좋은 데를 차지하려고 그러면 얘들이 지금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항상 영국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터잡고 있는 애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영국 해군의 별명이 재미난 게 있습니다. 1600년도부터 1800년도까지 영국 해군의 별명 중에 재미난 거는 우던 월이라고 그랬어요. 우던월? 나무 벽이라는 거죠. 나무벽. 예, 그러니까 이 좁은 해역 아닙니까? 영국 해군은 거기에 나무로 벽을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지나가는 상선 털어먹고 잘 털어먹으면 이긴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해전이 꽤 많은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맞바람이냐 뒷바람이냐를 잡으려고 막 자리 싸움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반나절을 해요. 자리 싸움만. 돌고 근데 돌면서요? 아니요, 그러니까 위치만 잡으려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이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하는데 거의 네덜란드가 유리하게 잡은 적이 없어요. 왜냐면 급한 건 걔네들이거든. 그리고 이쪽은 땅이 쪽으로 유리하니까 항상 거의 모두가 영국이 바람을 등지고 네덜란드가 맞바람을 받고 싸우는 형태로 전투가 진행되더라고요. 그럼 네덜란드가 승리한 전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뭐 전쟁에서 하면 결국 불리한 조건에도 승리하는 게 제일 짜릿하지 않나요? 그럴 때 맞아요, 응원을 맞아요. 하게 돼 네. 사실은. 네. 그리고 전술이 뭐야? 아니 이거 사실은 영국도 전술인데요, 그죠? 그럼요. 그럼 예. 전술적으로 잘한 거지. 네. 저 유리한데 차지 앉아서 먼저 지키고 있습니다. 뜯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전술이거든요. 왠지 이런 건 전술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리한 조건을 어떻게 한 사람한테 네. 전술이 가느냐라고 해서 맞아요. 전술인데 1667년 6월에 매드웨이 해전이라는 해전이 벌어집니다. 이게 소위 네덜란드가 가진 모든 약점을 전술적으로 커버해서 승리를 거둔. 오. 궁금하다.
얼마나 잘 싸웠길래 이 모든 약점과 약점을. 전술적인 불리함을 이겨냈는지. 원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어. 아, 별거 없나요? 제가 박사님 부르는 제 애칭 같은 게 있거든요. 팩트 폭행범. 고르고 골라서 거창하게 타이틀을 붙이고 저도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일단 솔깃하게 만드는. 그래도 분명한 건 자료가 남아있는 그런 맞아, 전투니까요. 네. 저도 자료 조사를 할 때 이 전투를 할지 4일 전투라는 전투가 또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걸로 할지 하다가 야, 매드웨이 전투가 더 뭔가 엑기스가 있겠다 그런데 네. 박사님이 딱 선점을 해버렸어요. 자, 그럼 궁금합니다. 매드웨이 해전. 어떤 해전입니까? 일단 전술적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네덜란드 배가 작고 얕은 바다에서 강하니까 네. 도보에서 불리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 얕은 데서 싸워야지. 끌고 와야지. 이래서 50점이다. 어떻게 해야 되지? 와, 그럼? 빵점 아니라 나 다행이다. 100점 맞고 싶은데. 영국군하고 싸우는데 바람이 불리해도 영국군이 늘 자기가 바람 유리한 게 뭐냐면 자기들은 손해볼 게 없다는 거야. 우린 선점하고 여기서만 싸워도 된다.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네덜란드까지 따라와 그럼 걔들이 왜 따라와? 너 가고 다음 애들 잡을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도 이 영국 해군을 격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들어가야 되는데 그쵸. 항상 불리하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영국 차라리 해안으로 기습하고 영국 안으로 더 들어가자. 이게 대단한 거예요. 본질을 털러 가는 거구나. 그렇죠. 얕은 예. 바다가 유리하니까 우리한테 와라가 아니고 내가 니네한테 쳐들어가서 니네 얕은 데서 싸우겠다. 오, 작전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템즈강 하구로 들어가요. 템즈강 하구에 사실은 강이 2개가 만나요. 매드웨이 강이라고 하나 더 있어요. 근데 매드웨이 강에 또 뭐가 있냐면 영국 해군 그 뭐라고 공창이라고 그러나요? 예. 조선창이라고 그러나 뭐라 요즘 용어로 뭔가 그게 조선소, 그러니까 영국 해군이 운영하는 조선소. 그래서 영국 해군의 전열함이나 대형함들은 거기가 고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일로 가면 경제와 정치의 중심을 치고 일로 가면 군대의 중심을 치는 거예요. 딱 가서 양동작전을 벌여요. 둘 다 보내버려요? 아니죠. 딱 가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다. 짜잔. 어디에 갔을까요? 너 어디 막을래?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전투의 또 기본이 양동이잖아. 이렇게 해서 영국도 군력을 또 분산시킵니다. 그렇지. 한 군데를 안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심리적으로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큰 게요. 네. 언제나 수도를 공격할 수 있다. 적은 우리를 언제나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죠.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전쟁이라는 건 사실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군인들도 있지만 후방에 국민들이 이 동요가 안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수도 런던을 언제나 공격받을 수 있다고 적의 함대가 템즈강 하구까지 왔어. 그러면 동요가 되죠. 네. 그래서 그러면 어디예요? 매드웨이예요? 템즈예요? 런던이에요? 조선소예요? 어디예요? 그때 나도 이거 솔직히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목표가 이걸 치자고 한 건지 가서 상황 보고 들어가자고 한 건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조사는 다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양쪽의 할지. 지리를. 네. 그 정보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자료는 지금 너무 옛날 얘기를 해서 남아있지 않지만요. 네. 네덜란드 측 자료와 영국 측 그 전투 이후에 네. 전투 상보를 보면 네덜란드 측에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 첩자들을 보내서 사전 조사를 완벽하게 해놓은 것 같다. 예. 몇몇 함정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그걸 네덜란드가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사전 조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게 그리고 사실은 네덜란드가 사전 정찰을 하고 이 채텀 그러니까 매드웨이 강을 기습할 것이다라는 정보가 사실은 영국 정부에도 올라갔었어요. 갔었대요. 하지만 영국 정부에서는 이 채텀이라는 도시 자체가 되게 중요한 데고 방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적이 기습하기엔 너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무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서로 알고 있었구나. 얘네들이 네덜란드에서는 영국이 어떻게 막고 있는지 알고 있고 영국은 얘네들이 어떻게 올지 알고 있고 근데 야 우리 방어 철저해 라고 생각한 거군요. 네, 이게 왜냐하면 템즈강은 오히려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이 매드웨이 강이라는 데는 그러니까 정말 요새예요. 그러니까 입구가 강이 나오다가 갑자기 넓어져 호수처럼. 그리고 끝에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야. 여기 포대가 있었는데 네. 그 좁은 데를 들어가면은 항아리처럼 넓어지고 그리고 다시 강이 좁아지면서 이제 강이 돼요. 아. 근데 네덜란드 배들이 작고 기동성이 빠르고 얕은 수심에서 강하니까 네. 여기를 치는 거죠. 강으로 또 들어가면 영국의 큰 배들은 이게 또 뒤뚱거려 잘 안 돼요. 그러나 영국은 왜 안심하느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도 포대가 있었고 또 들어간 입구에도 네. 강이 좁아지는 입구에도 포대를 놨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장애물도 또 잔뜩 놨고 그 우리 명랑해전에 지금은 다 그거 아니라고 그러지만 왜 쇠사슬 깔았다는 거 네. 있잖아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지금 거의 정설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진짜 쇠사슬을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포를 딱 겨눠놓고 일로 올 수밖에 없게 그렇게 지형을 수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방어하니까 야 자신 있으면 들어와봐 이렇게 된 거군요. 근데 들어가요? 전쟁사의 철칙. 한 명만 있어도 10,000명의 군대를 막을 수 있다. 그런 데서 적을 막은 적이 없어. 항상 그런 데가 뚫리는 거예요. 그런 데는 한 명도 없어. 막상 가보면. 신기하다. 그러면 막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근데 분명히 영국이 막고 있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뚫려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국이 너무 방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매도웨이 전투가 벌어진 이 채텀 지형상 적이 오기는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박사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강은 깊이가 동일하지 않거든요. 중간에 가면 깊어지고 이런 대형함이 움직이려면 딱 갈 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 전투를 하려면 함선이 다이나믹한 기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이쪽에선 할 수 없어라고 아주 딱 생각을 하고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요거 제가 박사님한테 많이 배운 건데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적도할 수 있다라고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렇죠. 그래서 영국은 결국은 이 값비싼 이 배움을 받게 되는데요. 영국 해군의 얼굴, 기함 로얄 찰스호가 납포가 됩니다. 이야. 그냥 납포가 돼서 바다에서 그냥 퐁 하고 격침시키면 그래도 가슴은 안 아픈데요. 네네네. 이게 끌려가요. 질질질질. 예, 그래서 와. 네덜란드까지 가가지고 이 승전 전리품으로 야. 사람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전리품으로요? 쉽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항공모함이 3척이 있는데 네. 어느 날 어떤 국가가 와가지고 항공모함 한 대를 전투에서 이기고 항공모함 한 척을 끌고 가서 승전했다고 거기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자랑하고 있는 그런 뼈아픈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와, 얼마나 이거 배가 아팠을까요?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작전을 잘 짰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런던으로 들어갔어요. 템즈강으로. 어허. 난리가 났지. 그치. 그러니까 군대가 그쪽으로 막 몰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또 생각하기를 그렇지 저쪽은 못 가지. 어. 이것들이 치사하게 일로 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요새화된 데이기 때문에 거의 포대에도 뭐 한 명인가 2명밖에 없었대. 포대를 지키는 사람이요? 아까도 다 말씀드렸지만 몰려갔구나. 한 명에서 10,000명을 지키는 통로다 그러면 그 한 명이 없어. 방심하기 때문에 그 한 명도 없는 아이고 거다. 어떡해. 아무도 없어. 포만 있어.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꼭 댓글에 달려요. 어떤 전투 사례가 있습니다. 뭐 그러는데 그냥 이런 걸 전쟁사는 조금 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새겨 들으셔야지. 그러니까 한 명에서 10,000명을 막을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뚫리는 곳이 많다. 그렇죠. 뭐 이 그 정도. 정도로. 네. 그리고 한 명에서 뭘 10,000명을 또 그것도 시비 걸면 한 명에서 못 막아요. 못 막아요. 100명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새겨 듣고 합시다. 네. 그런데 아무튼 포대에도 한 명이 둘밖에 없고 네. 그 큰 배들이 있었는데 그 배도 정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만 크면 뭐해? 아. 엄청난 실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양동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은 런던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대군이 털리는 것보다 네. 런던이 포격을 받으면 그치. 훨씬 데미지가 크죠. 네. 실질적 데미지보다 기자님 말씀대로 난리가 나지. 정신적인 데미지. 어느 날 지금 얘기를 들어봐도 서울이 진해 항구에 우리나라 진해 항구에 와서 우리 군함을 납포하는 거 물론 충격이죠. 전 국민이 공포와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들겠지. 근데 한강 타고 와서 서울을 공격한 거하고는 다르지. 맞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그 뒤에도 많이 벌어집니다. 뭐 2차 세계대전 보시면 진주만이 폭격을 당하자 미국이 한 보복행위 중에 가장
이 일본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게 도시공습. 줄리틀 네. 이 폭격대, 네. 폭격대가 사실 그 폭격 뭐 포탄이 포탄 몇 몇 발 발 떨어뜨렸어요. 네. 하지만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은 야 미국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한테 폭탄을 떨어뜨려 어마어마하게 그죠, 심리적인 위압감.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덜란드가 작전을 잘 쓴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2차 영란 전쟁은 이것을 네덜란드가 승리를 했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설명을 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런던을 쪼아놓고 네. 방어가 부실한 매도의 매도웨이. 강으로 들어간 네. 거예요. 그러니까 포대 통과하고 그리고 이때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화공선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불을 쏘는 선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불 질러서 적벽대전에 나오는 것처럼. 불을 붙여서 돌격시킬. 예. 근데 이게 배끼리는 잘 안 맞아요. 근데 이건 고정 타겟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애물 이런 거 갖다 박아서 깨트리고. 그래서 6월 10일에 매도의 강 입구에 있는 시니어스 포대를 점령을 해요. 네. 그리고 이틀 후에 그 강 입구를 방어하는 해군 포대와 그 쇠사슬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찰스호라는 영국 해군의 자존심을 납부하고 이제부터는 진짜 이 항아리 구역을 지나서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네. 항아리 구역을 점령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놓은 네, 거잖아요. 예, 이때 점령이 아니라 통과라고 해야겠죠. 바다니까 통과해서 그 다음 날 강에 오니까 영국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싼 배를 깔아앉히고 그러니까 기동을 못 하니까 큰 배를 갖다가 이제 그냥 강에 그냥 뭐라 그냥 바리케이트를 쓰는 거죠. 뺏기느니 그냥 방패막이로 쓰자. 그렇죠. 그랬더니 얼마나 고마워. 네덜란드들이 갖다 들이받아서 깨끗하게 침몰시키고 화공선을 갖고 와서. 그렇죠. 침몰시키고 뭐 이제 끌고 가고 근데 자기들 보니까 더 이상 못 들어가겠거든. 그러나 아무튼 다 격침시켰으니까 기분 좋게 돌아가는 거죠. 공격을 당한 곳이 사실은 채텀이라는 도시인데요. 네. 채텀은 도시가 생기자마자부터 이 군함을 만드는 그러니까 군에서 운영하는 조선소가 있었고요. 네. 대부분 영국에서 만들어진 대형함들은 그러니까 1급 그 전열함들은 네. 거의 다 채텀에서 탄생했다고 오호. 보면 되고요. 그 조선소만 있었냐? 그건 아닙니다. 무기 제조창도 있었고요. 오호. 그러니까 정말 한국으로 치면은 진해와 부산을 섞어놓은 그런 곳이 적한테 기습을 당해서 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차 영란 영국 네덜란드 전쟁은 기본적인 이 힘의 우위에선 영국이 승리를 했고 2차 영란 전쟁은 네덜란드의 아주 기지가 번뜩이는 니네가 밖으로 나와서 우리를 막아? 니네 본진 털어버릴 거야 라고 해서 네덜란드가 가져갔는데 3차가 있다는 건 아직도 덜 싸운 거잖아요. 1차에서 사실 영국이 승리하면서 유리한 조약들을 맺었잖아요. 그럼 요거 조금 분위기가 바뀌겠네요. 당시에 네덜란드 해군에서 동원한 게 그냥 선박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다양한 선박과 해병대까지, 그러니까 해군 육전대까지 동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내리면은 바로 보병이 돼가지고 전투를 할 수 있으니까 영국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은 정말 심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전략의 승리 같아요. 런던을 압박을 했더니 네. 저도 정확한 사례는 못 봤는데 이게 민심이 들끓은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사실 향료나 상선은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소수잖아요. 네. 우리가 어느 돈 벌게 해주라고 포탄을 맞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들끓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급하게 조약을 맺습니다. 역사상 영국이 불리한 조약 맺은 적이 별로 없는데 이게 이제 1667년 7월에 브레다 조약이라고 네. 여기 주요 내용이 뭐냐면 양국의 영토는 현 상태를 유지한다. 근데 이게 지금 공세로 나가던 중이었으니까 영국 입장에서 속쓰린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잉글랜드가 지금 아메리카 대륙의 뉴욕. 네. 그게 원래 뉴 암스테르담이거든요. 네덜란드가 점령했을 때는 뉴 암스테르담이고 영국이 먹었을 때는 뉴요크예요. 이것도 그쪽에서 이게 소유권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뉴욕을 영국이 먹겠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수리남이라고 저기 향료 나는 그 기지 네네네. 거기를 먹겠다. 당신은 이게 더 좋았는데. 야, 수리남이 뉴욕보다 나았던 시절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입장에서 그렇지만 당시에서야 뭐 야. 그냥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게 이거 항해 조례를 수정하고 1662년 통상조약을 재확인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5대5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네덜란드도 완벽하게 막 찍어 누르진 않았네요. 그러네요. 아니 이게 그 정복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야 니들 여지껏 이렇게 유리하게 다 가져갔으니까 이제 앞으로 도버 해협 지날 때는 영국 니네들이 우리한테 돈 내. 막 이런 맞아 거. 맞아. 그게 합리적. 그러니까 영국이 깡패지. 너는 깡패고 우리는 선량한 시민인데 같이 선량한 시민 하자 이러는 거 하고 네. 이번에 내가 깡패 할게 네가 시민해. 갑자기 네덜란드 칭찬을 너무 해주는 거야. 그리고 네덜란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양보만 받으면 자국 내에 상선단이 훨씬 더 쫌쫌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그 한 절반 정도 양보만 받으면 우리가 그냥 무역량으로 그러네. 니네 그냥 눌러버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공정하지 않은 사람이 공정하게 하자는 건 자기한테 유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가 너희는 깡패 하지만 우리는 선량한 시민이야 반반 이렇게 해서 조약을 맺었는데 네. 깡패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영국이 절치부심하지 않을까요? 1차 영란전쟁 이후 영국과 네덜란드의 해전은 계속된다. 도보 해협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영국은 네덜란드 상선이 지날 때마다 공격한다. 이에 반격을 시도한 네덜란드는 템스강 하구까지 진입하며 기습에 성공한다. 런던의 안위를 위협받은 영국은 네덜란드와 새로운 조약을 맺고 다른 한편으로 전투를 계속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한다. 전술로 졌으니까 네. 전략으로 이겨보자. 어허. 이게 네덜란드가 사실 제독들이 되게 유능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술도 네덜란드가 더 빨리 잘 개발했어요. 어떤 디테일들을. 네. 이게 붙으니까 바다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전략으로 바꿔요. 어떻게 하느냐? 네. 프랑스를 쓰자. 프랑스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삼면에서 압박하자. 그러니까 전략적 구도로 이기는 거죠. 영국 특기. 뭐 영국 특기가 아니라 성공한 나라는 다 그렇게 해요. 그래요? 근데 영국에 대한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전쟁사에 빠진 적이 없어서 그래요. 아. 그리고 영국은 항상 저울질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이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항상 것 여기서 같아요. 바둑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프랑스 해군 육성을 영국이 지원을 해요. 또 이게 프랑스의 약점이 또 해군이죠. 해군이잖아요. 그리고 부채질을 해요. 니네가 육군이 세지 않니? 네덜란드를 육지에서 예. 근데 요즘에 쟤네들이 누가 더 세다고 장난질 하는데 너 정말 쟤네들이 세니 뭐 이러면서 부채질을 막 해. 그때 이제 프랑스가 또 루이 14세 때라 나가고 싶어 할 때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를 먹자. 이렇게 되니까 네덜란드가 바다와 육지에서 더욱이 유럽의 절반이 더 되죠. 이때 그렇죠. 군사력으로 따지면 유럽의 절반이 넘는 프랑스와 영국의 동시 침공을 당합니다. 이해는 가. 영국에서 부채질 막 하는데 야 이거 분명히 이거 부채질인데 알지만 네덜란드를 먹으면 전 세계 무역량 4분의 3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얼마나 향기로운 먹거리야. 네. 그 정도로 끝나질 않았어요. 이게 사실 1670년에 찰스 2세하고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도버 밀약이라는 걸 맺는데 아주 구체적이에요. 프랑스가 육군으로 네덜란드를 친다. 영국은 해군으로 네덜란드를 친다가 아니고 그건 뭐예요? 해군으로 프랑스 군대를 실어줘서 상륙시킨다. 진짜. 영국 와. 근데 이게 네덜란드 입장에선 정말 절대절명이었던 게요. 네.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한 육군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였고요. 프랑스죠. 네. 가장 강한 해군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영국이었어요. 영국이죠. 그러니까 가장 센 해군과 육군을 동시에 상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프랑스 육군만 해도 웬만한 유럽 국가들은 상대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네네. 근데 육군만 해도 힘들. 최강의 해군까지 또 상대를 해요. 그렇죠. 어마무지한 거죠. 네, 그럼 영국과 프랑스 이 두 함대가 힘을 합쳐서 나간 건데요. 이 두 나라의 전열함에도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영국 해군과 프랑스 해군은 이 서로의 장단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프랑스 해군 육성을 도와준 게 또 영국이거든요. 근데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좋은 무기를 팔잖아요. 그러면 아주 핵심적인 건 좀 안 주는 경향이 그렇죠. 있어요.
뭐 전투기는 팔되 레이더는 다운그레이드해서 준다. 네네. 그때도 그랬던 겁니다. 아. 근데 또 프랑스도 바보도 아니고 루이 14세가 이 해군력에 집중을 했죠. 그래서 같은 전열함이지만 약간 틀린 개념으로 갑니다. 영국 그 전열함의 경우는 화력을 집중을 합니다. 대포가 많았죠. 그렇죠. 더 대포가 많죠. 네. 프랑스 해군은 그만큼 대포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대포가 많다는 거는 배가 커지고 그리고 무게가 상당히 나가니까 깔아앉겠다. 살짝 아래죠. 네. 프랑스 배는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어떤 상태구나 이게 쉽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가 똘똘하게 또 어떤 장점을 만드느냐, 함수와 함미에 대포를 운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아. 그래서 영국의 전열함은 사실은 좌연 아니면 우연으로 우연이요. 전투를 네. 해야 되고 네. 만약에 이쪽에 적이 있으면 돌려야 됐습니다. 이렇게 돌리든 이렇게 돌리든. 하지만 영국 해군 프랑스 전열함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으면 앞쪽으로 그 함수에서 쏘고 뒤에 있으면은 함미에서 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범성 같은 경우에 네. 무동력선은 바람에 따라서 그 두 배가 돛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뭐 한 척이 급격히 기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이 노를 젓는 갤리선이 있었습니다. 네. 하이브리드도 있었고요. 노도 있고 돛도 있는 어. 그런 배들은 그 급격한 기동이 가능했거든요. 네. 프랑스 해군은 360도로 포를 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함정에도 굉장히 잘 대응을 할 수 있었죠. 아니 근데 프랑스 해군은 뭐 그렇게 특징이 있고 영국 해군은 그렇게 특징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둘은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이 둘을 네덜란드가 막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맞아, 그렇죠.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거? 맞아요. 한번 프랑스에 더 가야 되는데 여기서 발음 조심해야 되는데 프랑스가 왜 이렇게 나폴레옹을 좋아하냐면 나폴레옹 때 좀 빼면 네. 프랑스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 군대는 빛나고 화려한데 막상 전투 들어가면 좀 비실거려. 맞아. 프랑스 군대가 대승을 거뒀다는 전투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병사도 되게 용감하게 싸우는데. 맞습니다. 저기 궁중 기병들 멋지게 달려나가는 건 항상 좋았어요. 이게 정말 좀 감정적인가 봐. 왁 달려들어서 깨지고. 아니면 왁 달려들어서 이기면 그 다음 전투에서 지고. 뭐 좀 아유. 그런 거. 그리고 그 배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의외로 프랑스가 군사적으로 새로 개발한 게 되게 많아요. 제대로 써먹지를 못해요. 아이고. 그 무기 같은 경우에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요. 네. 특히 포 같은 경우는 프랑스가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현재까지도 이 포를 잘 만드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무기의 성능이 괜찮아요. 이게 가성비가 좋은 무기입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프랑스제 무기들이 살짝 이거 무기치고 예쁘다 이렇고요. 영국제 무기의 특징은요. 발사는 되는데 정말 못생겼어요. 포든 세총이든 역할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딱 그 군사 전문가들이 어떤 물건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못생겼으면 영국 물건 같다 라는 그런 속설도 있어요. 오직 아니 근데 가성비만까지. 지금 프랑스군하고 그 프랑스군을 실은 영국 함대가 지금 네덜란드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덜란드가 막아요? 이거 못 막을 것 같은데. 일단 육지의 요새에서 네덜란드 육군이 잘 싸워요. 그래요? 그래서 객관적 전력의 열세에 비해서 방어선을 굳건히 유지를 하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제일 위험한 게 바다에서 오는 애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육지는 방어선이 지키는데 네. 바다는 상륙하면 끝이잖아요. 네. 네덜란드 해군이 정말 목숨을 걸고 이제 바다에서 막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요? 영불 연합 함대가 공격으로 오니까 네. 네덜란드 해군은 자기가 유리한 데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옛날하고 다른 거죠. 도보 해협을 통과할 때 네. 네덜란드 상선단이 도보 해협을 통과할 때는 영국 유리한 데 싸워. 그렇죠. 네. 하지만 상륙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덜란드가 유리한 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심이 얕은 곳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방어를 했구나. 그러니까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수심이 얕아서 배가 걸리는 게 아니고 네네. 바다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네. 기동이 잘 안 돼요. 불안해서. 네. 이게 한번 가다 걸리면 그 배는 끝나는 거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동을 제대로 못하죠. 여기서 네덜란드 애들이 수가 적어도 네.
수가 적도 기동에서 앞서면 소위 지연 전술과 뭐 이런 거에서 압승을 거두지 못하는데 네. 악착같이 싸워요. 악착같이. 이 샌드위치 공이라 백작이라고 요크공 샌드위치. 샌드위치요? 이때 샌드위치가 나온 거예요? 샌드위치 백작이 만들어서 샌드위치인데 이 샌드위치 집안이 되게 커요. 오. 아, 자꾸 샌드위치 생각나. 그런 우리가 모르는 식료품의 이 집안 이름을 쓰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하인츠 케찹도 사실 하인츠 집안 거예요. 하인츠 지방과 샌드위치 백작이 만나가지고 샌드위치 케찹이라죠. 샌드위치가 탄생합니다. 하여간 이 샌드위치 백작 집안이 되게 유명한 네네. 집안인데 그 샌드위치가 유능한 제독이었는데 이 불리한 데서 싸우니까 네덜란드 근데 사실 대승을 거둔 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상륙만 못하게 하면 성공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네네. 성공한 네네. 거죠. 그래서 되고 그래서 해임이 되고 그다음 1673년에 루퍼트라는 제독이 다시 공격을 하는데 영국 제독이요? 예, 이것도 실패합니다. 어허. 그러면 상륙은 결국 막아낸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네덜란드는 육지에서는 육지 방어선을 잘 지키고 해안선에서는 자신들이 유리한 낮은 해안 지역으로 유도를 해서 샌드위치 백작과 샌드위치 백작과 네덜란드의 이 방어선이 상륙을 못하게 결국은 막아내고 네덜란드 엄청난데요? 이 네덜란드 함대가 아무래도 자기들의 견해에 딱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해전에서 방어를 잘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해전은 방어를 잘했고 이 프랑스가 공격했던 육전은 어땠나요? 육전에서 네덜란드가 분전을 했죠. 분전을 했기 때문에 이 프랑스가 전쟁을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잉글랜드의 이 네덜란드 침공이 불가능해졌고요. 이 프랑스와의 연대도 사실 끊어지게 된 거죠. 한편 잉글랜드 의회에서는 네덜란드가 프랑스의 손에 들어가면은 프랑스의 이 파워가 더 세질 거 아닙니까? 그쵸. 그것도 약간 견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공공연하게 자신의 이 좀 욕심을 드러낸 적이 몇 번 있고요. 그거 역시 영국 정부의 이 정부를 좀 불안하게 했죠. 아니 근데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 유럽 전체 육군의 절반 이상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그리고 유럽 전체 아마도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절반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영국 함대, 이 둘을 지금 다 막아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협약을 다시 맺으면 이거 엄청나게 좋은 협약을 맺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덜란드가 막아내긴 막아냈죠. 네. 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쓰면 자기들 어떻게 살아 앞으로. 네. 그래서 전략적인 양보를 합니다. 다시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협정을 맺어요. 보통 우리 그냥 좋은 조약 맺자 이렇게. 왜냐하면 영국도 프랑스랑 오래 지원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이겼지만 계속 싸우면 이길 수가 없다. 결국 원하는 걸 얻는 게 아니라 최선의 것을 얻는 게 외교거든요. 이게 자꾸 착각이야. 네.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아니고 네. 내 의지대로 돌아가는 게 세상이 아니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을 얻는 게 외교예요. 그래서 영국한테 추파를 딱 던져요. 이쯤에서 이 정도로 협약을 맺자.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프랑스 육군과 영국 해군을 막아낸 다음에 야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먼저 던졌군요. 아니 왜냐면 장사권 네덜란드는 장사권 마인드 진짜네. 진짜 더치페이잖아. 와 완전 실용적이다. 그렇죠. 그럼 뭐라고 던졌어요? 뭐 원하는 거 해줄게. 뭐라고 추파를 던졌을까?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잉글랜드하고 네덜란드가 화해를 하는데 요때 사실 네덜란드가 뉴욕을 또 뺏었었어요. 이거 다시 줄게. 우린 수리남만 있으면 돼. 그렇죠. 그리고 동인도에서 영국한테 꽤 여러 가지, 왜냐하면 지네가 선점했던 거를 네. 좀 양보를 해요. 니네들 들어오는 거 봐줄게. 뭐 이러면서. 그리고 전쟁 배상금 80만 파운드를 지불한다. 요 정도면 어느 정도인 거지? 근데 이게 옛날 화폐는 지금 환산해도 네. 이게 좀 너무 안 맞게 되면 뭐라고 하기가 그래요. 그렇죠. 그냥 근데 그냥 많은 돈이다. 적당히 네덜란드가 요 정도 받으면 돼라는 정도. 예, 그리고 이게 항해조례에서 이 얘기를 지금까지 안 했는데 사실 우리가 실속적인 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처음 처음 항해조례 나왔을 때부터 문제가 된 게 그 영국 앞바다를 지나갈 때는 영국 해군한테 경례하라는 게 있어요. 영국 해군에게 경의를 표하라 뭐 이거예요? 그게 해군 경례가 깃발로 하는 거죠 이게. 예, 어떻게 보면 그냥 예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도보 해협 전투 저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던 도보 해협 전투가 벌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네덜란드 그 함선들이 지나가면서 영국 해군한테 경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영국 해군이 그 경고 사격을 했고 그 뒤에 교전이 붙게 벌어지고. 되고. 예. 아니 근데 진짜 깡패는 깡패야. 아니 남의 나라 군대한테 왜 경례를 하래? 도보 해협이 공해냐 영국 땅이냐 사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네요. 내 땅이니까 내 땅 지나가려면 내 바다니까. 뭐 인사해라. 하여간 땅까지는 아니래도 뭐 좌우가 여기 내 구역이야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시대에는 뭐 지금처럼 뭐 통신이 된다든지 무전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거를 깃발로 신호를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경례를 한다는 의미는 우리는 저기가 없고 당신네들이 여기 지키고 있는 걸 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통신이었죠. 그래서 쌍방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평화. 예, 그러니까 뭐 악수하자고 손 내밀었는데 악수를 안 잡아준 거죠. 그랬더니 경고한다. 그런 다음에 방친 거죠. 네. 좌우간 어떻게 보면 영국은 전략적으로 원하는 걸 다 얻은 거죠. 그러네요. 네덜란드가 마치 진 것 같아요. 근데 네덜란드도 완전히 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덜란드도 똑똑한 게 그 향료가 나는 지역의 일부분을 영국한테 양보를 했잖아요. 네. 그때 정도 되면 향료 그 원산지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격이 싸고 이럴 때 잘 좀 뽑아 먹고 이제 좀 살짝 가격이 올라가고 자기네들은 다른 곳을 개척하니까 그걸 영국한테 살짝씩 푼 거죠. 역시 오른 데는 머리가 너가죠. 좋아. 오른 데는 너가죠. 이게 또 웃기는 게 여기서 나잖아. 막 따잖아요. 그럼 계속 올라가요. 얘들도 값을 올리니까. 그치. 그럼 저 멀리 더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주고 우리 더 멀리 들어가는 거예요. 개척하고 팔아. 배가 빠르니까. 또 거기 올라가면 또 들어가고. 네덜란드가 뭐 프랑스 육군을 막고 뭐 해안에서 백작이 샌드위치를 먹고 뭐 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네덜란드가 영국한테 야 조약 다시 쓰자라고 한 것까지 알겠는데 그래서 전쟁을 누가 이긴 거예요? 왜 네덜란드 패전이라고 나와 있죠 때문에? 지금 네덜란드가 잘 맞고 화해 신청해서 조약 맺은 거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뭔가 많이 있는데 내준 느낌. 일단은 영국이 원하는 걸 얻었잖아요. 네. 그치. 이건 영토를 뺏는 게 아니라 항해조례라든가 네. 이런 거기 네. 때문에 영국이 원하는 걸 얻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네덜란드가 이긴만 전투 얘기만 해서 그래요. 진전투가 많이 있군요. 진전투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진전투도 있고 이긴 전투도 있지만 아까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략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전략적 승리를 가져간 게 영국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근데 전술적으로도 몇 개 이겼습니다. 사실 이긴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전투를 했을 때 네덜란드가 뭐 본인의 상륙은 막았을지 몰라도 해전에서는 왜 이렇게 패배를 많이 하게 된 걸까요? 뭐 지금까지 다 나온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전투가 이제 백병에서 포격전으로 바뀌고 있는데 포격전으로 가려면 대형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덜란드가 핑계는 자기네는 바다가 얕아서 그런 배를 댈 수가 없다라는 게 핑계인데 뭐 다 나온 얘기지만 네덜란드가 이게 상인들이 지배하는 나라다 보니까 하여간 군사비에는 최소한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했네. 야, 그 함대를 만들면 전투에 유리한 건 알아. 근데 저걸 가지고는 무역하기에 안 좋아. 그러니까 최대한 무역하기에 좋은 군대로 함선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패배하는 군대를 만들어 버렸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경례하고 돈 벌자. 이거 근데 그러면 사실 안 되는데. 노리는 게 달렸어. 그래서 영국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상인들이 야 차라리 경례하고 돈을 주고 우리가 평화를 사자. 돈 주고 사는 평화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지리적인 불리함, 특히 바람이 불리했던 게 범선 전투에서 굉장히 불리했죠. 그래서 여태까지 나온 얘기를 조금 종합해 보면요. 사실은 우리는 이 밀리터리 매니아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화려한 전투에 되게 포커스를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전략이에요. 그러네요. 전투가 몇 번이 지속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어떤 전략적인 이점을 얻었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네덜란드는 상선과 혼합된 형태의 군함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전략적인 패배 요인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고 네. 영국은 더더욱 그 전열함들을 개발하고 크게 키웠군요.
예, 뭐 전술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네덜란드는 상인적인 마인드가 많았고요. 영국은 향후 이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지배할지 이 뒤에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략적인 면은 영국이 앞섰고 전술적인 면은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이 간단한 예로 영국이 뭘 잘하잖아요. 네덜란드가 바로 뒤에 카피합니다. 그러니까 적군임에도 불구하고요. 네. 야, 저거 영국 거 좋다. 바로 다음 전투에 씁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가성비와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나라죠. 빨랐어. 그러니까 미시에는 강한데 거시에 약했던 거예요. 그렇죠. 거시에서 진 거예요. 이건. 네, 그럼 그렇게 네덜란드가 패전의 길을 걷게 되고 그럼 이후에는 영국과 네덜란드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근데 이게 또 네덜란드 어떻게 보면 패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네. 하여간 유럽산 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승패를 나누기가 좀 어려워요. 영국하고 이렇게 네덜란드가 협약을 맺으니까 네. 이제 또 갑자기 프랑스가 스페인하고 친해져요. 야, 쟤들끼리 다 해먹는다. 그런 셈이죠. 또 스페인 입장에서는 지금 기분 나쁘잖아. 네덜란드 우리 거였는데. 식민지였는데. 네, 그리고 왜냐하면 또 네덜란드하고 영국은 프로테스탄트잖아요. 네. 프랑스하고 스페인은 카톨릭이거든요. 옛날에 저기 진 거 떠오르 죽겠는데 영국이 막 나가니까 이젠 또 재빨리 스페인이 프랑스랑 손을 잡습니다. 신부교회 또 정말 알 수 없군. 이 손을 잡는 정도가 아니고 1700년에 루이 14세의 손자였던 앙주 공작이 스페인 왕이 돼요. 아하. 아,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참 이쪽은 많이 꼬였어. 진짜 인생을 살아봐야 안 해요. 네. 요즘 말로 하면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랑 합병한 거지. 아. 이야. 전 세계 시총 1, 2위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네덜란드는 더 위험해지는데 간단히 말하면 그 지난번 3차 영란 전쟁 때 네덜란드를 승리를 지휘했던 사람이 오렌지공이라는 양반인데 네. 네. 이 사람이 영국 국왕으로 즉위해버려요. 어이구?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예. 당시 영국이 청교도 혁명이 끝나고 왕정 복고가 되잖아요. 네. 네, 네. 이게 또 카톨릭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 영국 내부에 프로테스탄트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이쪽 왕정이 좀 자꾸 폭정으로 가고 네. 네. 점점 카톨릭을 세게 하니까 이 영국에 있던 프로테스탄트 특히 의원들 이런 쪽 사람들이 신흥 강자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네. 사람들이 빨리 프로테스탄트 왕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메리와 공주였던 메리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네덜란드에 오렌지공을 불러오는 거죠. 야. 이야. 바로 진의 함대를 격파했던 그러니까. 애를 데려다가 영국 왕으로 앉혀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겼다 졌다는 말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졌는데 그 진 왕을 이긴 나라 막 데리고 와. 막 이런 식이면 누가 이겼다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네요. 근데 이거 유럽은 정말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멘탈이 나가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지금도 나갔는데 아유. 네. 이게 명예혁명 우리 교과서에서 명예혁명이잖아요. 전쟁 안 하고 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명예롭게 이긴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영국의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오렌지공의 군대를 불러요. 그래서 당시 오렌지공이 네덜란드 모든 함대를 다 이끌고 저기 용병들까지 있는 대로 동원해가지고 상륙을 합니다. 네. 단 이 대개 군 지휘부에서 이미 영국 왕이었던 제임스 2세가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안 도와줄 테니까 맘대로 와라 그래요. 그 말은 명예혁명인데 실제로는 군대 이끌고 침공한 형태로. 그러네요. 네. 아예 안팎에서 협조가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전쟁이네 그냥. 그렇죠. 맞아, 맞아. 그래서 갔는데 실제로 제임스 2세는 싸우려고 했어요. 네. 군대를 모아놓고 싸우려고 했는데 군대도 별로 안 모이는 데다가 도망가고 그래서 끝내버려서 무혈로 이긴 거지. 사실은 이게 그냥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오세요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저희가 1, 2, 3차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원래는 이제 영국이 나도 이제 좀 향신료 전쟁에서 가져가 봐야겠는 걸 하고서는 힘 좀 쓰려고 하다가 네덜란드하고 전쟁이 붙게 되고 그러다가 프랑스하고 붙어가지고 싸우려고 하다가 결국 깨지고 나서 네덜란드가 나 이제 그만 싸우는 게 좋겠다라고 평화를 돈으로 샀는데 결국 거기에 장군이 영국의 왕이 됐어. 이거 왜 이 전쟁을 한 거야 도대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영국과 네덜란드는 그 후로 사이좋게 지냈대요. 이겁니까?
그 유럽 쪽의 이 정세 같은 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 딱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너무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자면은 실리주의를 넘어서 끔찍할 정도입니다. 뭐 도대체 다음으로 어떻게 튈지 몰라요. 그러네요. 여기까지 들은 것만 해도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래서 이야기. 150년에 또 붙어요. 나중에 4차가 또 있어요? 5차, 6차도 있다는데. 이야, 유럽은 모르겠다. 예. 일, 2, 3차가 다 그러면 이 전쟁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끝난 거예요? 네, 서로 승리도 패배도 경험하면서 싸운 영국과 네덜란드였는데요. 이 마지막에 영국이 적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것 또한 역사겠거니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영란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분 끝으로 정리해 주시죠. 보통 외교도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전쟁이든 외교든 우리가 이제 실리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전쟁을 해서 뭔가를 얻어야 되고 외교도 실리 외교를 하자.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거를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걸 얻는 게 최선이에요. 요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외교가 명분론에 빠져요. 그러네요. 그다음 또 하나. 최선이냐 차선이냐고 했을 때 그게 것이냐 미시냐에 따라 사실은 달라집니다. 수리남을 얻는 게 좋으냐 뉴욕을 얻는 게 좋으냐 했을 때 당시 여론조사하면 다 수리남 얻자고 그러겠죠. 그렇겠죠. 지금 하면 뉴욕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 따라서 이게 개념은 달라지는데 이것 또한 당대에 잘 운영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진짜 외교든 전쟁이든 진짜 승리자가 되는 나라가 현명한 나라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국제 정세에 있어서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요, 영원한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도 무역의 분쟁 국가입니다. 지금 현재도. 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열강들이 이 무역을 가지고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원하는 거를 얻으려고 하면 결코 승리를 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것이 최선인가를 찾는 것이 아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선, 전쟁을 막기 위해선 전쟁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뉴스멘탈의 전쟁과 사랑,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